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문제 제73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은요. 전근대 파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정말 평이하고요.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그동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기본 공부가 탄탄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하지 않은 사료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신선한 선지가 나오면서 약간 당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부분에 자신 있게 푸셨던 분들은요. 95점 이상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신선함 때문에 약간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최근 몇 해 동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청동기 시대와 관련된 거고요. 특히 청동기 시대 때부터 사유재산 등장하고 계급사회가 출현하였다. 요거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보통 이제 한능검에서 나올 때는요. 요 내용 아니면 비파형 동검, 그리고 나면 빠져있는 부분이라면 반달돌칼이나 고인돌 정도가 청동기와 관련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려와 관련된 정치 상황이 나왔는데요. 자, 이 상황은 7세기 전체 흐름을 좀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보면 연개소문의 정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는 여기에 해당하죠. 나를 봤더니 건무점이 보이고 안승이 보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 되는데 선지들 중에서 1, 4번이 조금 헷갈릴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표를 보자면 을지문덕이 승리했던 살수대첩은 연개소문 이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생분들은 연개소문과 그리고 을지문덕이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아니에요.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을지문덕에 비해서 뭐랄까요? 한 세대 뒤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대를 끊어주셔야 되고요. 자, 4번에 보시면 김춘추가 군사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군사동맹을 체결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시키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에서는 수로왕,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텐데요. 김수로왕을 말합니다. 자, 결국은 가야를 말하는데요. 가야 같은 경우는 전반전을 이끌었던 금강가야, 후반전을 이끌었던 대가야, 이렇게 추측이죠. 근데 보통 한능검에서는 금강가야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는 김수로왕과 형제인이랬으니까 지금 대가야를 묻는 문제. 대가야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대가야를 물어보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대가야의 중심 지역이 고령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거. 이 정도만 챙겨두시면 돼요. 제가 여기 마지막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이건 정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73회잖아요. 73회 정도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40회차, 30회차까지 제가 이제 준비해놨던 그것들을 다 봐요. 그래서 기출선지에서 가야와 관련돼서 뭐가 나와? 특히 그중에서 대가야는 뭐가 나와라고 다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대가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찾아온 게 얘입니다. 네,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되게 낮은 지역이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4번에 갑니다. 4번에서는 여러 나라가 나왔는데요. 여러 나라 안에서 일단은 군장의 명칭을 비교해야지만 풀 수 있겠죠? 가를 봤더니 삼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읍군 삼로가 있었던 옥저 동해 지역이 되겠고 그중에서 가족 공동묘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옥저를 말합니다. 옥저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군장의 명칭 아니면 가족 공동묘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민묘일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나 같은 경우는 신지읍차가 보인 거니까 사만과 관련돼 있다. 사만에 나올 게 많은데 이미 여기서 다 제시하고 있죠. 그럼 남아있는 것. 천군이 다스렸던 소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에서는 고구려가 보이는데 고구려가 이 나라를 공격했대요. 그럼 백제 아니면 신라겠죠? 근데 봤더니 고흥이 서기를 졌다. 그럼 백제입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서로 공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능검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4세기 근초광 때 고구려 공격해서 고국원왕 전사시킨 요 것들이 한능검에 나오는 유일한 사례예요. 그리고 약간 미스테리한 게요. 근초고왕은 백제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그래서 황해도 일대 차지하고 마한 나머지 다 복속해서 최고의 영토를 확보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 속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이 서기를 썼다는 요 내용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국원왕 전사시킨 요 두 가지 상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6번에 갑니다. 6번에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은 영락이라는 이 연호를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고요. 우리 역사상 독자적인 연호 1호가 바로 광개토대왕의 영락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걸 찾아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서는 능비가 나왔어요. 광개토대왕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아들 장수왕이 만든 거대한 능비, 이게 이제 6m짜리거든요.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기본 내용이 설명이 되었으니 나머지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호명 그릇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광개토대왕이 누구를 도와줬어요? 신라를 도와줬죠. 자, 신라는 내무랑 시기 때 가야나 외의 침을 받아서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런 신라를 도와줘서 신라가 하마터면 정말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수습하게 합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서 간섭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호명 그릇에 남아있으면서 이 그릇은 경주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왕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광개토대왕의 제사와 관련된 그릇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적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자, 7번입니다. 해당하는 시기 그랬는데요. 한능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시기인 거죠. 신라 1000년의 역사 안에서도 해공왕이 피살되고 난 다음에라고 하면 요 신라 하대 상황이에요. 신라 하대 상황에서 일단 난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전체 신라 역사에서 왕권에 도전했다. 그냥 일반 농민 봉기가 아니라 왕권에 도전했던 정치적인 반란은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신라 하대하면 김원창, 장보고 이야기 정도가 나와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 1번은 헷갈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김음돌 같은 경우는 신문왕의 장인이었습니다. 왕과 왕의 장인이 충돌할 만큼 왕권 강화에 대한 진골의 반발이 컸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8번에 갑니다. 8번에서는 발해예요. 근데 발해 문제 중에서 조금 신선하게 나왔죠. 일반적으로는 발해 문제가 나오면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관련 없는 것이라기 때문에 4개는 발해, 하나만 발해가 아니에요. 자, 일단 발해라고 하는 건 뭐 여기 영광탑이라든지 이불 병자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게 바로 뭐냐면 요 4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국가 거래하기 위해서 5개의 도로를 이용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신라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일본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거란도죠.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로 가는 길은 육로가 있고 해로가 있는 거예요. 거란도 같은 경우가 자 여기가 이제 거란도고요. 영주도 같은 경우는 이 영주 지방이 이쪽이거든요. 여기 영주도라고 할게요. 되셨나요? 자, 발해 이야기 나올 때 인한, 대응 요것도 잘 나와요. 인한은 발해 2번째 왕이었던 무왕 시기 때 연호가 되고요. 대응 같은 경우는 3번째 왕이었던 문왕 시기 때 연호가 되는데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발해는 거의 그 전 역사에 걸쳐서 독자적인 연호를 썼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전 시대에 걸쳐 독자적인 연호를 쓴 왕조는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결국 답은 몇 번이 되냐면 5번이 되는데 뭐 이 문제는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좌평이라고 하면 지금의 장관급이고요. 이거는 백제에 있었던 관직입니다. 9번에 갑니다. 9번 문제 사료가 조금 신선했어요. 뭐 이거 자체는 신라의 화랑도라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뭐요? 라고 싶겠지만 일단 여기서 풍월주, 원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만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원화 같은 경우는요. 이건 여성이 리더예요. 2명의 여성을 리더로 삼고 만든 단체가 되겠는데 이게 얼마 가서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제 다툼. 기록에 보면 이제 질투에 기반한 다툼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걸 폐지를 했고 나중에는 남성 리더를 통해서 운영되는 단체를 만든 거예요. 이게 화랑도가 되는 겁니다. 화랑과 관련돼서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도 좀 나왔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화랑 같은 경우는 진골들 중에서 뽑아요. 근데 이제 용모도 준수하고 인품도 줘야 되겠죠. 공부에 대한 재능도 있어야 되고 충성심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아름답게 분장을 시켰대요.
왜 그렇게 했냐면 신라 사람이 생각하기에 화랑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륵불이 현생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곱게 분장을 시킨 거예요. 듣고 나니까 별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답을 찾아보면 신라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신라 정치 상황을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경제 사회다 그럼 보통 이런 거죠. 골품제도 나올 수 있고 화백회의 나올 수 있고 경제에서는 동시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0번에 갑니다. 네, 태봉이라는 국호가 나오는 순간 후삼국 시대 안에서도 궁에 관련된 거구나. 한능검에서 견훤이나 궁예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매 회차 나오고 있어서 아주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궁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건 광평성을 설치했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수도를 옮기거나 국호를 자주 변경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 그리고 좀 신선하게 나올 수 있다. 양길의 부하로 있다가 독립해서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에서는 안동도 키워드가 됩니다. 역사에서 이제 안동이 나왔을 때 정치 상황이라면 2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태조 왕건이 고려 건국하고 난 다음에 전투 계속하잖아요. 공산 전투도 있고 고창 전투도 있는데 이 고창 전투가 안동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고려가 후백들한테 졌는데 안동에서 벌어진 이 전투 때는 고려가 견훤한테 승리를 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여기에 호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알파라고 했을 때 그 호족들이 왕건을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동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정치 상황일 때는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해서 안동으로 피난을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정치는 그거 정도 2개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건데 왕건이 의외로 여러분들 정계 개백 요소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훈요 10조를 더 많이 생각하는데 한능검에서는 정계 개백 요소가 더 잘 나옵니다. 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요. 일단 해당하는 국가의 경제 모습이니까 해당하는 국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선지가 이 사료가 너무 신선했어요. 이것만 알면 여기 나와 있는 선지는 생각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표는 안 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호 들어갔을 때 호부, 호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호조는 이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때는 의정부와 육조를 했고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이성육부라고 했으니까 부로 가요. 이걸 통해서 이제 고려인 걸 파악하셔야 돼요. 고려인 걸 파악하고 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래도 여기서 하나 좀 더 챙겨본다라면 저는 이 안찰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한능검 기준입니다. 각 지역에 파견된 최고 지방관 명칭을 한능검에서 이 3개 시대 정도로 물어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제와 신라를 물어보진 않는데 고구려는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욕살이에요. 고구려는 욕살. 고려 같은 경우는 지역을 구분할 때요.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 요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양계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점으로 찍은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려에서 오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전방, 여기가 후방이에요. 전방을 지도하는 사람은 병마사라고 하고요. 후방을 지도하는 사람은 안찰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그냥 다 도개념 가면서 관찰사, 죄송합니다. 관찰사를 보내게 될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어찌됐거나 여기 3개는 번갈아 잘 나오기 때문에 챙겨두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지를 보면 고려와 관련돼서는 병난도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13번입니다. 해당하는 왕을 찾아야 되는데 요 이자겸 나오고 김부식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자겸이 결국은 유배를 가는 상황을 얘기하죠. 고려 12세기를 얘기할 때 기억할 게 예인의 아무 뜻은 없지만 암기를 하실 때 리듬 타서 예인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는 인종에 해당합니다. 되셨나요? 자, 인종 시기 때는 굵직한 사건이 2개나 일어나죠. 이자겸의 난 일어나고요. 10여 년 있다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파악하고 나면 답은 금방 4번에서 보여요. 그럼 나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동북구성 이랬는데 이 동북구성 이야기가 나려면 윤관 이야기가 나야 되잖아요.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었던 건 그 위에 숙종대예요.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고성을 쌓았던 건 예종대예요. 예인의. 그럼 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국자감의 이름이 어느 순간 성균관으로 바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조선 초가 아니에요. 고려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충땡 왕 중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충선왕식입니다. 충선왕시기 때 성균감으로 바꿨다가 성균관으로 바꿔요. 그러다가 공민왕시기 때는 여기서 유학강의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적 팩트이지만 일반적으로 아마 해설지에서는요, 공민왕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모든 팩트를 다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으로 좀 수렴을 했을 때 성균관으로 계칭하고 난 다음에 유학교육에 올인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묶어서 그걸 공민왕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맞고 원래 정확한 건 충선왕입니다. 14번 볼게요. 일단 14번에서 가장 핵심은 망이에요. 저 앞 글자를 놓치면 안 되죠. 망이를 아는 순간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망이 망소의 난이구나. 그럼 이렇게 된다면 망이 망소에 살았던 소 지역에 주목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인 소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근데 여기 잠깐만 스토리 갖다 붙일게요. 이 소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숯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여름에 더워요. 겨울에 숯 만드는 거 그나마 참겠지만 그 뜨거운 여름, 그 여름에 숯을 만든 건 보통 고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할당량을 갖다 바치면 국가가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어머, 니네 이만큼 만들 수 있니? 그럼 다음에는 10% 더 늘려서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고려 시기 때 폭발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달래기 위해서 소가 아니라 충, 순, 현으로 해서 승격을 시켜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들이 1년여 가까이 봉기를 하자 국가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는데 왜 다시 와서 우리를 토벌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동도호부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다 만든 군사기지예요. 통청운동. 저 이거 좀 주목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능검에서 통청운동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청묘직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얘가 답이 될 거예요. 일단 이 직이라고 하는 건 일인 거예요. 그럼 이 직은 어떤 직이냐? 요직이자 청직인 거예요. 요직이라고 하면 한직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 이게 요직인 거예요. 청직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우러러 볼 만한, 아무나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리, 집안의 문제가 없어야지만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두 개 동시에 겸비가 되니까 실세들이 일하는 곳이면서 이 사람은 되게 청렴해.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청료직인데, 그 청료직에 진출을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울 출신이에요. 이 서울들은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도 청료직에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 맨날 그 한직에만 배정하지 마세요. 라고 당당히 상소를 써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통청운동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 신분 상승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는 개경 환도 결정에 반대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삼별초 이야기죠. 나머지 선지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린다고 하면 이 두 개가 아닐까 싶어요. 결론부터 말합시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네.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입니다 라고 했는데 삼별초를 만들었던 사람이 최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4번에 나오는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은 뭘까요? 별무반이에요. 여진족 격퇴를 위해서 만든 바로 그 부대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 어려울 뻔했어요. 여기 이승유라는 이름만 빠져 있더라면 고려 후기에 나온 역사서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게 어려운데 너무나 친절하게 이승유를 제시해 줬습니다. 한능검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역사서 중에서 고려시대다 그럼 이 특히 5건을 기억하면 되는데 이승유는 제왕운기를 썼죠. 참고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같은 시기 때요. 우리 충땡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이 충렬 왕이거든요.
원나라 간섭기 초반에 나온 책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시대상을 보자라면 우리가 몽골한테 패했고 원나라 간섭을 받고 있죠. 자주성이 완전히 꺾이는 시기인 거죠. 그런 시기 때 두 책이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결국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지금 간섭을 받고 있지만 우린 독자적인 나라야.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이순유는 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불교사가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이건 일련의 삼국유사가 돼야 되겠죠? 3번에서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두 책이 다 그래요.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자, 4번에서 고승들의 전기라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해동 고승전이에요. 그러니까 해동인 거니까 중국이 아니라 우리 땅에 있었던 뛰어난 승려. 삼국시대, 고려시대 많은 승려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건 왕명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각훈의 해동 고승전은 한능검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표를 뺄 때 이분은 뺐는데 이번에 나와서 여기 넣어봤습니다. 자, 기전체 형식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될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국가가 역사사를 편찬할 때 기본 방식이 바로 기전체 방식이에요. 그럼 조선시대에 나온 것 중에서는 고려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국가에서 편찬하긴 합니다만 조선왕조실록은 왕 제위를 연도별로 월별로 정리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편년체라고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시대 역사를 조선시대에 싹 정리할 때 요 방식 그대로 갑니다. 17번에서 왕은 일단 너무 쉬워요. 고려공민왕. 이건 워낙 익숙하게 보셨죠. 공민왕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선지를 다 긁어 모으면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반원 정책이죠. 여기는 공민왕 시기 때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시도. 이 두 개 축으로 공민왕을 해설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최무선 나왔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는 거란과도 싸우고 여진과도 싸우고 몽골과도 싸우고 홍건적과도 싸우고 왜구와도 싸우죠. 그 중에서 최무선은 누구랑 싸웠던 것과 관련돼 있냐? 왜구와 싸웠죠. 일단 거란이나 여진이나 몽골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마병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왜구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칼을 들고 싸우는 쪽이에요. 그래서 고려 군대가 주력 무기가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화살 쏘면 되는데 바로 근접 그 전투를 할 때는요. 그들이 꺼내는 칼을 가지고 우리도 싸워야 돼요. 근데 왜구의 이 칼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맞붙어서 싸우면 우리가 완전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이제 활보다도 더 멀리 떨어졌을 때 왜구를 공격해서 아예 처음부터 붙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으러 가보셔야 되는데 광공 같은 경우는 거란 대비를 위해서 고려 초에 만든 특수군이에요. 그러면 결국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왜구 격퇴에서 활약했던 사람 하면 최무선, 최영, 이성계, 박이 정도가 나옵니다. 19번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섞어내면 무조건 다 어렵죠. 네, 가볼게요. 1번에 갑니다. 사초 시정기. 시정기가 뭐예요? 이 관청에서 업무 보고서 엄청 많이 씁니다. 그걸 또 1년마다 정리를 해요. 이게 바로 시정기고요. 사초 같은 경우는 왕 옆에 항상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사관이잖아요. 그 사관들이 기록해둔 거.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어서 조선왕조실록이 편찬됩니다. 2번에서 청주 흥덕사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죠. 여기에서 백운화상의 제자들이 찍어낸 책이 직지심체요절입니다. 병인양요 때 이러면 이제 의계에 나오게 되죠. 4번에서 허준하면 동의보감 당연히 알고 계시죠? 결국 답은 5번이 되는데 일성록 있잖아요. 이건 매일을 반성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누가 처음 쓰기 시작했냐면 정조가 처음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왕세손 시기 때 쓰기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왕의 공식적인 일기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국왕의 비서기관이 나왔어요. 여기 승정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번에 가겠습니다. 여기만 보면 이거 누굴까?
봤더니 임금의 자질은 어리석을 수도 있고 현명할 수도 있으니 결국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임금보다는 재상으로 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정도전 아니면 이예요. 네, 이 같은 경우도 그 선조에게 갖다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훌륭한 재상을 선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헷갈릴 뻔했는데 밑에 보니까 이성계를 도와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도전의 많은 책 중에서 조선경국전, 불시잡변, 네, 여기서는 기본 통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불교를 비판했죠. 정도전은 이렇게 책이 종종 나옵니다. 자, 4번에 나오는 해동제국기 있잖아요.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생각보다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되게 가까이 있지만 자주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조선 성종이 신숙주에게 너 옛날 세종 때 일본 갔다 왔잖아. 그 경험을 글로 남겨줘. 그래야지만 나중에 관리들이 일본 관련된 협상을 할 때 기본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협상을 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숙주가 쓴 것이 해동제국기입니다. 자, 21번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그리고 그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해서요. 이거 지금 뭡니까? 불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조선 세종과 관련되는데요. 조선 세종 의외로 나올 때요. 문화 부분도 나올 게 많이 있어요. 문화 관련된 것만 정리해보면 이 정도? 너무 많죠. 정치는 넣지도 않았어요. 자, 칠정산. 우리나라가 달력을 만들 때 그전에는 다 중국 걸 받아 쓰였습니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이분이 엄친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못하거나 싫어하는 건 딱 하나, 체육. 이분이 고기도 너무 좋아했다는 거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이 사망할 때 유언을 남겼대잖아요. 내 아들 세종은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원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3년 동안 고기나 술 이런 거 금지해야 되는데 근데 내 아들은 삼시세끼 고기 안 먹으면 애가 기운을 못 써. 우울해져. 그러니까 내 장례식 기간이라도 우리 아들 고기 먹게 해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육식 좋아하시고 또 옛날 특성상 운동 많이 안 했다는 거. 그것 빼고는 수학, 음악 전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래서 세종은 날마다 천문대에 올라가서 하늘 관측했고요. 본인이 그렇게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뛰어난 과학자들을 중국에 유학도 보냅니다. 그래서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칠정산입니다. 자, 22번. 이 문제가요. 저는 의외로 이거 되게 어렵게 느끼시겠다라고 생각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숙종 때 건립했대요. 임진왜란때 조선을 도와줬대요. 우리 도와준 건 명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머지 선지를 보시면 그거는 금방 구분이 되는데 하정사, 천추사 이거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리고요. 그 다음 동평관 어디서 본 적은 있지만 암기를 안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자, 결론도 말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건요. 예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표한다. 명나라입니다.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동평관은 어디를 위해서 만들어주면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동평관이 있고요. 북평관이 있어요. 북쪽에 있었다. 그럼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한지 아세요? 여진족 사신들이 한양에 올 때 머무르려고 만든 게 북평관인 거고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동쪽이잖아요. 뭐 남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동평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3번 한번 가볼까요? 자, 23번에서 폐위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조선의 왕 중에서 중간에 폐위된 건 광해군 그리고 그 전에 연산군 있죠? 근데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보면 결국 연산군 이야기인데요. 조의제문과 관련돼서 사림을 탄압했다. 무오사가 났습니다. 자, 그럼 연산군 관련돼서 하나 또 더 나올 수 있는 게 갑자사화니까 갑자사화는 여기서 5번에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또 한 번에 나오면 좀 헷갈리잖아요. 여기 위훈삭제를 주장한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중종시기 때 나왔던 기묘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4번. 정말 여기는요 다 섞었어요. 다 섞어서 너무 헷갈리는데요. 얘 보지 마시고요. 곧장 선지로 갑니다. 후금의 침입에 맞서 싸웠다.
위치상으로요. 후금은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맞서 싸웠다 그러면 평안도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 평안도 나온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1번은 일단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참고로 정봉수가 싸운 건요. 이 평안도에 있어서 용골산성이라는 곳입니다. 병자론과 관련돼서 꼭 나오는 분이 김준용이에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을 때 많은 근황병들이 한양 근처로 옵니다. 다 대피하는데 전라도에서 군대를 끌고 왔던 김준용은 수원 광교산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다 다시 나중에 패했죠. 신립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맞서 싸웠느냐? 충주의 탄금대입니다. 청주 아니고 충주입니다. 위치 물어볼 때 되게 잘 나와요. 요거는 남한산성인 거 알고 계시죠? 남한산성 라가 됐으니까 얘는 답이 맞고요. 5번에서 권유라면 임진왜란 행주산성에서 맞서 싸웠습니다. 쉬운 듯 살짝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5번. 얘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사료가 이게 얘가 왜 나왔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대신에 선지를 보면서 너무 쉽다. 왜냐면 나머지 선지가 다 중앙정치기구인 거예요. 근데 얘는 한눈에 봐도 지방고을 이랬으니까 이거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면 얘가 답이 되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료 자체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일단 조선은 지방을 통치할 때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다시 그 안에를 크기에 따라서 부목, 군현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이제 수령을 파견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유향소가 보여요. 유향소는 왕이 파견한 인물은 아니죠. 왕이 파견한 인물은 여기까지인 거고 유향소라고 하는 건 지방에 있는 양반들을 사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족들이 만든 자체적인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방 고을에는 유력한 집안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줄은 요 유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소와 관련된 이 사족 집단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중앙정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조직, 이게 바로 경제소예요. 우리나라는 왜 고향 되게 따져요. 그래서 지금도 향후회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지역 출신들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끔 친목 모임을 합니다. 그게 향후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소 같은 경우도 지역 출신들이 한양에 와서 관직 생활하면서 야, 우리 지역 가끔 만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모인 것이 그냥 모이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관직 생활을 한다는 건요. 그만큼 지역에 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경제소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나마 해당하는 것이 한 4번 정도가 되는데 이 경제소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해주면서 이 유향소에 있는 또 회장, 부회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다가 있습니다. 그때 모르셔도 괜찮아요. 유향소라는 거 보고 지방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만 파악하셔도 충분히 답이 됩니다. 26번입니다. 26번에서는 겸재가 났으니까 정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정선 그림하면 요 2개 정도잖아요. 이 2개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미지로 알고 계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5개 선지 중에서 가장 거기에 유사한 건 1번이에요. 이거 무슨 산일 것 같아요? 금강산. 네, 정선 같은 경우는 금강산 되게 좋아해서 여러 번 가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금강산이요. 뭐 요즘처럼 고속도로 쭉쭉 뚫렸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매력적이었고 소문도 많았지만 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분은 여러 번 다녀오셔서 금강산과 관련된 그림을 여러 개 그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는 금강산 봉우리를 새가 날았을 때 어떻게 봤을까 그 느낌으로 이렇게 위에 새가 떠서 내려다보는 그 금강산의 봉우리를 모아 그린 거라면 얘 같은 경우는 새가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 약간 옆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금강산의 그 봉우리의 날카로운 모습은 연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26번입니다. 26번에서는요. 여기 임술 농민봉기 이걸 통해서 조선 철종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안동 김씨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도 정치를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임수 농민봉기가 너무나 규모가 컸어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문제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1번에서 신해박해가 나왔는데요. 이거 정조식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톨릭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천주교와 관련된 박해 상황 3개가 나오는데 시작은 정조 때입니다. 대신에 정조는 천주교도라고 해서 뭐 그 관련된 사람을 싹 다 한 번에 소탕하게 이렇게 간 건 아니고요. 핀포인트 전략. 천주교와 관련돼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생각, 그 사람들만 딱 뽑아서 이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거라 생각한 거고, 순조 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핀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전방위적으로 관련된 사람 다 숙청하기, 이렇게 간 겁니다. 어쨌거나 1번은 정조입니다. 자, 28번에서 배 한 필도 나왔고 선무공간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자, 균역법을 통해서 이 한 필을 제정했으나 문제는 국가 입장에서 2필 걷던 거 1필밖에 못 걷기 때문에 이 재정이 많이 부족해지죠. 그러면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뭔가의 방법을 동원했겠네?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걸 동원하기 위해서 부유한 양민층에게 선무공간이라는 자리를 주고 군포 한 필씩을 추가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29번에서는 김옥균, 홍영식이 나왔으니까 이건 갑신장병 관련된 거예요. 그쵸? 자, 나머지 선지 중에서 1, 4번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갑신장변 한 달 만에 실패로 끝났고요. 참고로 이모군란이 한 달 만에 실패로 끝났고 갑신장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둘 다 청나라 군대가 와서 모두 다 진압시켰어요. 이해되셨죠?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네, 답은 1번이에요. 조일통상장정 같은 경우는요, 은근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모군란 끝나고 체결된 여러 가지 조약 중에 하나이고요. 1883년도. 제물포 조약보다는 조일통상장정이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모군란 직후 상황 연결시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30번.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은 어렵다고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용어가 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그냥 단어 자체가 낯설면 여러분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일단 이건 이제 신분제도 관련된 것 중에서 여기 면천이 나왔잖아요. 면하다, 면제시켜준다. 그럼 천민을 말해요. 천민에서 면제시켜주는 거니까 상민으로 신분 상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면 조선 안에서도 언제가 될까요? 조선 후기인 거예요. 그동안 조선 후기 관련된 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나왔던 건 되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낯설죠. 하나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건 향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사에서 향자가 나오면 항상 2가지라고 말했죠. 첫 번째는 지방을 의미할 때. 우리가 고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지방을 의미할 때 향자가 하나가 있고요. 2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땅에서 나온 약재 이야기를 할 때도 향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이제 지방이에요. 저는 싸웠다. 지방에서 다툼이 뭐가 일어나는가라고 봤더니 이렇게 신분 상승이 나타날 때 상민들 중에서 일부가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양반이죠. 그들은 신양이라 그래요. 원래부터 자자손손 양반이었던 세력들은 올드 양반인 겁니다. 그래서 구양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양반들 입장에서는 부자 출신들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거 당연히 둔 두고 못 보겠죠. 그러면서 그들 간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걸 향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저기 1번에 봤더니 제위보가 나오는데 보라고 하는 게 기금 운영이에요. 요즘에는 기금 운영하는 거 여기저기 되게 많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고 일단 뭐 워낙 국민연금의 사이즈 자체가 크죠. 이거 기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해외 투자를 하거나 국내 투자를 해서 계속 기금을 불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시대는 보라고 했는데요. 제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기금 운영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요.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했습니다. 31번은 예측 가능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학농민운동은 정말 월별로 끊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군수 조병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고부농민 봉기입니다.
나를 봤더니 전주성, 함락 이렇게 했으니까 전주화약 체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중간에 간다라면 동학 농민군들이 전라도 군대를 격퇴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관군도 격퇴해서 전주성을 입성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밖에 답이 안 돼요. 32번에서는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결국 외국 상인들이 한성에 침투한다. 원래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만 하더라도 부산, 원산, 인천, 항구 일대에서만 외국 상인들이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는 한양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이와 관련돼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게 되죠. 네. 그래서 그전에는 바닷가만 허용에다가 내지 통상권이 허용된 게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 3번이 답이 돼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연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하나 주의하실게요. 동양처식 주식회사라고 하면 토지조사 사업을 생각할 거고 1910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설립된 거 자체는 1908년이에요. 화폐정리사업은 1905년이에요. 33번입니다. 자, 차관을 갚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금운동을 전개했대요. 우리 개항기 시기 때 경제수호운동 안에서도 국채보상운동 이야기하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운동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시작은 대구였는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든지 서성돈 김광재가 주도했다라든지 그게 아니라면 대한매일신보에서 기사를 막 수록해 주니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자체적으로 이게 1907년이잖아요. 대한매일신보가 활동했던 게 1910년까지인 거니까 시기도 딱 맞습니다. 34번에서는 외교권 박탈만 보자라면 이건 여러분들이 의사늑약을 생각하니까 너무 쉬워요. 뭐 답은 그렇다면 일제가 그때부터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했겠네?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요. 이 1번 있잖아요. 오, 이거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잠깐만 볼게요. 이거 지금 그 개항기 후반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약인 건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 얘가 1904년이에요. 얘도 1904년이에요. 여기 1905년이에요. 근데 이 1904년 때 있던 요 조약들이 있잖아요. 이거 러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러일 전쟁 일으키자마자 한일 의정서 체결하고 그에 다시 한번 제1차 한일협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 딱 끝나자마자 조선을 협박해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라고 하면 요 두 개가 들어가요. 스티븐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제1차 한일협약과 관련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데 선지는 조금 애매모호했죠. 앞으로 이런 선지 나오게 되면 은근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35번. 이런 3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기 같은 경우는 쉽게 보면 조선 후기냐 개항기냐 일제강점기 이렇게 되겠지만 안에서 봤을 때 와, 개항기랑 관련된 거 너무 많이 나오죠? 일단 전차나 첫 번째 기차였던 경인선 개통 정도는 연도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둘 다 연도가 같아서 외우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척합이 하면 누가 나올까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 시기는 1860년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제가 강의할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이렇게 기억하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거문도 불법점령 이건 1885년. 연무당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일본과 조약 다른 건 몰라도 강화도 조약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실제로 강화도 연무당에서 조약 체결합니다. 미국과 1882년에 통상을 맺기로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83년에 보빙사고 내요. 경부선 철도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 중에 깔아서 1905년에 개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굳이 별표는 안 달겠습니다. 36번에서 해당하는 지역 그랬는데요. 신흥강습수? 우리 이거 72에 71에 70회 계속 연습했던 문제예요. 연속 4번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흥강습소가 있었다 그러면 서간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요.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는데 그때 한국인들이 만든 단체가 경학사인지 권업회인지 이거는 여러분 좀 헷갈리죠. 어찌됐거나
경학사 만들었어요. 네. 대조선 국민군단이다라고 하면 하와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약간만 스토리를 덧붙이자면 하와이에 가면 각종 농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 농장에서 낮에는 농장 일을 해요. 밤에는 하와이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나무로 총을 만들어요. 진짜 발포는 안 되면 나무로 총, 연습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독립군 양성하는 운동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네. 자, 5번에서 우리도 그 전투비행사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설립을 했어요. 누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걸 주도했던 사람은 노백린이라는 사람인 거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다가 비행학교 설립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5번 선지를 봤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과 관련돼서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37번 같은 경우는 일단 선생님이 칼 차고 들어갔고 헌병들이 있었으니까 공포정치였던 1910년대죠. 1910년대에서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그럼 답은 금방 나오죠. 너무 쉽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38년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어린이날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5월 5일이지만 맨 처음에 시행될 때는 5월 1일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나온다 그러면 방정환이 주도했었던 소년운동인 거고요. 방정환은 천도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가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창피한 말이지만 제 딸이 예전에 물어봤어요. 방정환이 누구야? 5살 때 물어본 거 아니고 10살 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한 20살 정도 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렸을 때 네가 너무 좋아하던 그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다. 근데 얘가 많이 창피하더라고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해당하는 시기. 일단은 농촌진흥운동이 어느 순간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잘 안 나오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대공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1929년. 우리가 아홉수라고 하잖아요. 경제도 아홉수가 있다. 그래서 1929년에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30년대 이후 상황이 되겠죠. 일제가 농촌진흥운동과 남면북양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면화 키우고 그다음에 양모를 획득하게 되면 그런 걸로 군복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30년대 상황 좀 찾으러 가볼까요? 일단 근후회 아니에요. 근후회는 1927년도 조직됩니다. 이거 신간회랑 같은 연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도 외우셔야 되고요.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한능검에서 워낙 많이 나와서 얘도 연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원각사 설립 연도는 몰라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원각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장이에요. 근대식 공연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개항기 말에 만들어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서울 진공작전 같은 경우도 13도 창의군이 1908년에 만들었다. 주도했다. 이렇게 하시죠. 답은 5번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왜 어렵다고 생각을 했냐면 혁명적 농민조합이라는 단어가 한능검에서 안 나온 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이거 자체가 뭐야? 아예 모르겠는걸? 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많이 알고 계시죠? 1920년을 대표하는데 이때 이제 농민들이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작쟁이를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확산이 되면서 농민단체가 만들어졌어요. 27년도에.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대로 가면서부터는 그냥 1대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작동과 그 지주 사이에 1대1의 다툼이 아니라 구조적인 분석을 해낸 거예요. 왜 이렇게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소작료를 많이 받아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불평등한 경제 구조 때문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지주 그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고 그 구조적인 뒷배경에는 조선 총독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혁명적인 방법을 논의하게 되고 반일운동까지도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년대 상황이에요. 어렵죠. 네. 그래서 20년대 상황은 개별 사건 위주로 가는 거고요.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반일운동으로까지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등장하는 선지거든요. 낯섭니다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40번에 가겠습니다. 1929년이 나왔으니까 이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잖아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생운동과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동맹 휴학 정도만 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 학교 바깥으로 안 나갔는데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학교 바깥까지 나간 거예요. 11호까지 확산됐다.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까지 확산됐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정우의 선언. 자, 얘도 오랜만에 나왔죠? 챙겨두셔야 됩니다. 일단 60만세 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우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단체에서 우리 타락하지 않은 민족주의자들과 손잡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주의 세력들과 타락하지 않은 민족주의 세력들을 손잡아서 신간회를 만들 겁니다. 자, 41번에서는 일단 일제강점기를 생각하시고요. 선지를 쭉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선지 중에서 일제강점기 아니다. 답 1번일걸요. 왜 그럴까요? 아침 이슬이라는 건 가요죠, 여러분들. 지금도 방송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노래 중에 아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는 현대적인 리듬의 노래이다. 그럼 이거는 1970년대. 그때 이제 방정희 정부에서 이거는 금지곡이야. 이거 계속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 부르지 마. 라고 지정했던 그 노래가 되겠고요. 신여성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구여성과 대비되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습을 그냥 따라가는 여성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받았고 새로운 정신세계, 새로운 생활 방식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해요. 그나마 이제 여성들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교육 입국조서도 될 수가 있고요. 소학교, 보통학교. 그래서 이제 1920년대부터 그나마 조금 교육이 확산이 되거든요. 조금 더 늘어나요. 그러면서 등장한 일제시대 때의 여성의 모습. 이게 바로 신여성입니다. 자, 42번에서 김구가 상하이 조직했다 했으니까 이거 한인애국단이고요. 한인애국단 하면 윤봉길, 이봉창 두 분 나오죠. 이 문제에서는요. 3번 답 찾는 거는 너무 쉬운데 저는 5번 선지 꼭 챙겨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혁명간부학교 익숙하지 않죠? 이게요. 의열단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요만큼만 하고요. 저는 곧장 43번으로 가겠습니다. 43번이요. 되게 어렵고 중요한 건데 결론부터 갈게요. 이거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과 관련돼 있어요. 자, 의열단은 1919년 가을에 만들어졌는데 활동은 20년대 초반에 많이 하죠. 김익상, 김상홍, 나석주, 박재혁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폭탄 던지고 자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생각했던 건 그냥 개인 단원의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으면 했는데 민중봉기까지는 안 일어나죠. 그래서 활동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좀 접고 30년 초반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 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자체 양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35년도에 민족혁명당을 만들었고 그러다가 38년도에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는데 이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또 분파가 되죠. 42년도에 한국광복군을 합류를 해요. 앞서 봤던 그 5번 선지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나온 건 한국광복군에 합병해서 들어갔다 이랬으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한 보이시죠? 옛날에 중국 우한하면 학생들이 전혀 몰라가지고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되셨나요? 예, 중국 본토에 설립된 최초의 한국인 독립군 부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1938. 이것도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답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물론 나머지 선지를 다 소거하면 남는 게 얘밖에 없어서이긴 하지만 얘도 어려워요. 여기 지금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민족혁명당이 나중에 명칭을 변경해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할 거고요. 다시 바꿔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꿔요.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단체들은 명칭을 하나로 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단원들이 적발되고 그러면 이제 조직 명부가 일제에서 까발려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 개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 이해되셨어요? 그 산하에 개편된 게 그 산하에서 조직된 군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여러모로 조금 신선하고 어렵죠.
네, 42번, 43번은 연동되는 겁니다. 자, 44번에서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물건 사쓰자라고 하는 1920년대 초반의 운동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물어보면서 왜 이게 이제 등장했느냐를 이야기할 건데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됐어요. 20년에. 그리고 23년도에 관세마저 폐지가 됐는데 이 관세 폐지는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회사 설립이 쉬워지겠지만 일본인들도 조선에서 회사 설립이 쉬워지겠죠? 일본 상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우리 경제가 일본에 더 약탈당하겠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산품 애용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하셔서 3번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45번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 보자면 세계 2차 대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930, 40년대를 찾아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한능검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냈어요. 자, 그러면 30, 40년대 일제는 한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법을 38년도에 만들었고 거기에 기반해서 남성들은 이렇게, 여성은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강제 동원됐어요. 나머지는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46번에서부터 본격적인 현대 문제인데 이번 회차가 좀 특이한 게 현대 문제가 거의 안 나왔죠. 그리고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일단은 좌우 합작 운동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50 총선거가 시행된 시기가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1948년인 거니까 지금 광복해서 45년, 48년도 중간에 들어갈 게 가나 정도인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나왔잖아요. 이게 광복한 그해 겨울 12월 달 이야기예요. 그럼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죠. 되나요? 자, 46번 재헌헌법. 재헌헌법 같은 경우는 일단 헌법이 가지고 있는 뭐 민주공화국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근데 그거 말고 뭐가 갈 거냐면 재헌국회에서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또 나머지 작업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하신 분들이 같은 분들이잖아요. 일대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종 법령들을 만들었으니까 같은 분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사고가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럼 예를 통해서 봤을 때 헌법 만들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친일파 청산인 거예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연장선에서 여수 순천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 여수 순천 사건은 군안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 일으켰던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이게 충격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소작농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법 만들어서 곡장 농지개혁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여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헌헌법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재헌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겠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같은 경우는 공수부대 계엄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엄군 그중에서 이제 이 신군부가 계엄군을 동원해서 광주 시민들의 계엄 철폐를 저지시킨 거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그 답은 2번입니다. 49번 같은 경우는 통일주재 국민회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박정희 유신체제랑 관련돼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요 3개 정도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거 몰라도 이번에서 교육 자율화 정책이 전두환 정부의 유화 정책인 건 아시죠? 자유무역 협정 FTA가 언제부터 본격 이야기가 나냐면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일단 칠레와 FTA 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과 2007년에 체결하거든요. 노무현 정부 이야기. 그럼 빼고 나면 옛날에 거리에서 이렇게 사람들 패션 머리 스타일까지 단속했을 때가 그때가 유신체제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이 50번 같은 경우는 14 남북 정상선언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유로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라고 있죠.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예요. 판문점에서 한 번 더가 되죠. 여기 문재인 정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뒤로 가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개성공단 만들자고 합의한 건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물이에요. 이쪽이에요. 근데 조성된 게 노무현 정부예요. 합의됐다?
조성되고 난 다음에 운영한다? 이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때인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요, 설명하기 참 많았습니다. 시간이 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강의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